우리가 전기장을 배울 때도 발산 정리가 있었어요. 그것하고 이제 듀얼리티를 이루고 있는 회전 정리인데, 그 회전 정리에 우리 이제 벡터 회전의 정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면 여기다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있다고 그런다면 면적은 패곡선을 갖고 있고요. 전체 패곡선을 잘게 쪼개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20개로 나눴습니다만은 뭐 20개로 나눠도 되고 2000개로 나눠도 되고 하여튼 나눴어요. 그러면 저기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번째, 아래로 두 번째의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 면적을 소면적 델타 S라고 합시다. 소면적 델타 S가 있다면 그 작은 면적 델타 S에 벡터 회전의 정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하면 어떤 형태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벡터 회전을 우리가 지난주에 유도한 것처럼 그 델타 S에 해당되는 패곡선이 있을 거예요. 그 패곡선은 이거겠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패곡선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그 패곡선을 따라가면서 요걸 적용하는 겁니다. 패곡선,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런 패곡선을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하고 그것을 면적으로 나누면 그것이 about 뭐가 되냐면 그 면적의 노멀 벡터 방향으로의 성분인데 그게 바로 회전이다. 벡터 회전이라는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델타 S를 저쪽으로 넘겨요. 그럼 델타 S를 양변에 곱해주는 격이 됐으니까 이와 같은 식이 될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선적분한 것은 about이죠. about. 요거에다가 델타 S를 곱했다고 하는 거니까 요 N 성분이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AN이라는 노멀 방향 벡터를 가지고 내적하면 노멀 성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델타 S를 곱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요거 자체가 요런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회전하고 내적한 것의 형태라고 본다면 자, 이거는 어디에다 적용한 거냐면 여기 하나에다 적용한 겁니다. 요거 하나에다 적용을 해서 한 것이 요거 자체가 저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퀄 저거다. 근데 그 하나를 하지 말고 요 두 개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두 개를 합해보면 그때는 이거 면적이 이렇게 된 거죠. 요거는 아까는 이렇게 된 것이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 개를 했다 그런다면 결국은 그거는 이거를 따라가면서 지금 선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선적분한 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선적분하는 거라면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요건 까만 거와 같은 선적분할 때는 올라가는 경로였고 지금 파란 거는 내려가는 경로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경로에 따라가는 자기장의 세기는 같은 값인데 경로가 내려가는 경로라고 한다면 그 벡터 합의 벡터 내적의 계산은 상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로가 반대 경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로 보게 되면 결국 이거 두 개를 묶고 세 개 묶고 네 개 묶고 다섯 개 묶고 이 20개를 다 묶으면 뭐만 남느냐면 이 가상자리의 패곡선만 남을 거라고요. 그게 요 모습이 될 거예요. 이제 전체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면적 벡터는 뭐가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저것처럼 저렇게 될 것인데 지금 델타 S가 지금은 이거는 하나니까 까만 거 하나니까 하나라는 의미고요. 그죠? 그럼 두 개면요. 저거 두 개를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하는 거예요. 더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썸이 되잖아요. 지금 썸 커브 자기장의 세기를 델타 S가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몇 개를 지금 더할까요? 결국은 이거 다 한다고 그러면 I = 1에서부터 20까지 더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20개로 나눴지만 아까 2000개로 나눌 수가 있고 2만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2만 개로 나누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 인테그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적분이잖아요. 그죠? 인테그랄이 되고 요건 델타 S가 뭐가 되겠어요? DS가 되겠죠. 아주 잘게 쪼개면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컬 오브 자기장의 세기의 DS라는 형태로 될 것임에 분명하다라는 걸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뭘 보고 있냐면 요거 하나만 지금 보고 있어요. 델타 S라는 거. 그게 수식이에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전체 면적 S에 적용하자 이런 얘기. 근데 전체 면적 S에 적용하게 되면 아까 있던 요거는 결국은 전체 그 바운더리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그 경로만 계산이 될 테고, 그죠? 그리고 이쪽은 뭐라고요? 썸이 될 테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스톡스의 회전 정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나오면, 요거는 L은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L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전체 면적 S인데, 이게 잘게 쪼개서 무수히 많은 것을 썸한 것이니까, 썸이 인테그랄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결국은 요식은 곧 요거다라는 요런 식이 나오는데 요식을 좀 더 이제 그 서술을 해보면 스톡스의 회전 정리 서술 말로 해보자면 아까 있던 그걸 잘 보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을 기억하면 자기장의 세기를 폐곡선이니까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선적분 한 것이나 아니면 요거는 내부예요. 내부의 면적들마다 조그만 면적들 조그만 거 하나하나마다 컬 오브 H라는 벡터 회전을 구해서 면적 적분한 것은 같다. 이런 의미가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가 됐냐면 요 하나만 일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계산했을 때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했다는 건 요것만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내부는 안 봐요. 그거가 about 컬 오브 자기장의 세기를 여기 어디 있는 것이냐면 그 면적 이번엔 여기 있는 거예요. 면적 내부에서예요. 요 면적 내부에서의 값이에요. 그것을 구해서 그것에 델타 S를 내적한 거였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개 한다 그런 얘기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던 게 하나 있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간 것이니까 전체로 보면 가장자리만 요거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도 저 전체가 결국 이것만 되는 거죠. 여기는 다 상쇄가 되고 여기 이거 이렇게 돼서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이거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장자리를 따라가면 이거예요. 동그라미는 다 언제나 똑같지만 결국 크기가 다른 거예요. 폐곡선이라는 것만 표시해주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전체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한 것은 뭐하고 같으냐? 이게 결국은 두 개가 됐겠죠. 두 개 있을 때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about 컬 오브 H1의 델타 S1 플러스 컬 오브 H의 2의 델타 S2 이런 것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개 더하고 세 개 더하고 그러면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이거 다 더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잘게 쪼갠 것이라면 about 했던 게 어느새 이퀄이 되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컬 오브 자기장의 세기를 잘게 쪼갠 걸로 더한 거하고 같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이 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암페어 주의법칙의 좌변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새롭게 만들어낸 것인데 이거 단위가 뭐였었냐면 암페어파 미터예요. 그죠? 이거는 미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암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같았었냐면 전류하고 같았어요. 소스인 전류하고. 그런데 이거는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여기 내부는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가장자리를 따라가면서 하는 건데 이건 면적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면적 내부에서 요걸 계산하게 되면 요 기능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터분의 1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간 변화율이에요. 그럼 미터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암페어파미터라고 하면 요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차원이라는 것은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 돼요. 왜냐하면 암페어파 미터였던 것이 암페어파 미터 제곱이 돼서 그럼 요게 미터 제곱이란 말이에요. 요게 미터 제곱. 해서 이것도 역시 I하고 똑같은 암페어의 내용이 되니까 이퀄이 됨직하죠. 근데 그걸 우리는 유도한 거예요. 저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가 이렇다면 두 개는 더하기가 될 테고 여러 개로 잘게 나누면 결국 인테그랄이 되겠다라는 이런 식이 되겠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가리켜서 스톡스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스톡스의 회전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폐곡선이 있고 스톡스의 회전 정리에 결국은 뭐가 있냐면 폐곡선이라는 것에 따라가면서 가장자리에 따라가면서 선적분한 것이 내부의 면적 적분한 거하고 같다 이런 의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폐곡선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폐곡선이잖아요. 이건 폐곡선이에요. 이건 면적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요? 이건 폐곡선이에요? 폐곡선이 아니에요? 안 폐곡선이죠. 개곡선이라고 하는. 이거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면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곡선일 때만 면적이 있고 그래서 폐곡선을 따라가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계산한 거라는 것이 면적 적분할 때 요것처럼 회전을 구해서 면적 적분한 거하고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뭘 했었냐 하면 이때는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그냥 발산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발산정리. 사람 이름이 없지 발산정리. 완전 이거하고 듀얼리티예요. 그럼 발산정리 뭐 했었냐 하면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원래 저게 암페어 법칙이 뜨지 그때도 가우스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적분하는데 폐곡면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했던 거예요.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뭐하고 같으냐라고 유도를 했냐 하면 폐곡면은 이때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거는 폐곡면이 있다면 그것은 뭘 갖고 있겠습니까? 폐곡선은 저것처럼 면적을 갖고 있어요. 폐곡면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최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이라면, 이게 1차원이라면 1차원이라면 이게 2차원이고요. 이게 2차원이라면 이게 3차원인 거예요. 그죠? 묶었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그 최적을 갖고 있게 되고, 폐곡선이 1차원인데 묶였기 때문에 면적을 갖고 있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게 폐곡면이라고 그런다면, 그게 최적을 갖고 있어서 결국 최적이 되려고 그런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최적이 된다는 것은 DV를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잘게 쪼갠 게 보이죠. 잘게 쪼개서 DV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쿨롱파 미터 제곱이었다가 미터 제곱을 곱한 그래서 이것이 Q하고 같은 가우스 법칙인데 결국 미터 제곱 대신에 미터 3승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쿨롱파 미터 3승이 와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발산이라고 이렇게 된 발산. 그래서 발산의 법칙, 발산정리라고 하는 것은 전속 밀도를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한 것은 그것의 발산을 먼저 구해서 그러면 차원이 한 차원 낮아지는데 그것을 내부에 있는 최적하고 곱해주는 거하고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만 봐요? 이거는 가장자리만 보는 거예요. 폐곡면의 가장자리만 보는데 이거는 내부의 최적을 보는 것이듯이 이런 형태처럼 여기도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듀얼로 외우세요. 하나처럼 묶어서 외우라고요. 스톡스 회전정리, 여기 이름 없지만 발산정리하고 같은 내용이다. 이것은 폐곡선 대 면적이고 이것은 폐곡면 대 최적이지만 한 차원을 미리 낮추고 곱하기를 길이 곱했던 걸 면적을 곱하고 면적 곱했던 걸 최적 곱하는 이런 형태로서 계산을 해도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거고요.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게 이 그 발산 정리하고 회전 정리에 있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왜 퀄리티 했다고요? 아주 잘게 잘랐기 때문에. 여기 잘게 자른 게 보여요? 이거잖아요. 아까는 델타 S였었는데 지금은 DS. 잘게 쪼갰으니까 썸이 인테그랄이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된 것을 우린 스톡스의 회전 정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톡스의 회전 정리를 이제 말로서 서술해 보자면 임의 벡터, 요 식을 아까 조기다 쓴 식을 보면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임의 벡터, 여기서는 꼭 자기장의 세기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임의 벡터라도 상관없어요. 폐곡선을 따라 선적분한 값은 그 폐곡선을 외부 경계선으로 가는 면적, 내부예요. 내부 면적에 대해 그 벡터의 회전을 먼저 구해서 면적분한 값과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전 정리를 이용한 미분형 암페어의 법칙 유도. 결국은 우리가 미분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내 그 유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결국은 회전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형은 쉽게 유도가 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식과 같이 자기장의 세기를 선적분한 것,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은 그것이 싸고 있는 전류량과 같다라는 것이 적분형 암페어 법칙인데, 그렇다면 그게 이 전류라는 것은 전류 밀도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단면적에 얼마만큼 흐른다. 면적을 따라서 적분한 것이다. 그런데 요거 자체가 회전 정리하면 요거란 말입니다. 요식이란 말이에요. 요식하고 결국 요식하고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같은 면적으로 카운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이퀄 요거가 되는 것이니까 커러브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 밀도하고 같다라는 미분형 암페어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역으로도 성립하는 거예요. 역으로도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적분하게 되면 이걸 기억하고 있다면 적분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 됐다면 요 좌변에 있는 식이 스톡스의 회전 정리하면 요 식이잖아요. 그죠? 요 식이니까 저거를 적분한 게 저거라면 그게 전류니까 적분형 나오죠. 그러니까 적분형하고 미분형의 관계는 이 회전 정리하고 또 저쪽에 나온 발산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어로서 발산 정리는 전기장에서 그리고 회전 정리는 자기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항등식 하나를 좀 정리하도록 하죠.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것의 회전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의 발산을 구하면 항상 0이라는 식이 돼요. 이건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식이 될 텐데 먼저 미리 구해 놓으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벡터가 있어요. 그것의 회전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벡터가 되겠죠. 벡터를 요걸로 발산을 구했어요. 그러면 스켈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스켈라 값이라고 하자. 임의 스칼라라고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임의 스칼라인데 그러면 좋다. 양변을 임의의 최적에 대해서 최적 적분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이 될 거예요. 양변을 최적 적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보여요? 요거 전체를 그냥 벡터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산이 있잖아요. 그럼 발산 정리에 의하면 요걸 벡터로 봤을 때 요 벡터의 폐곡면 적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발산 정리하면. 그죠? 저기 써놓은 거예요. 발산 정리라는 거. 다이버전스 오브 D를
dv 여기 있잖아요. dv로 최적 적분한 것은 다이버전스 오브 d가 아니라 d 자체를 그 최적이 갖고 있는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한 거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다시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쓰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d, 그러니까 여기 d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냐면 컬 오브 a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d라는 벡터 자체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곳에 최적 적분을 하는 것은 발산 정리에 의하면 뭐하고 같다 그랬냐면 그 최적은 반드시 뭘 내포하고 있냐면 폐곡면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최적이니까. 그럼 폐곡면이 있으니까 폐곡면 적분하기를 그 폐곡면이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요거를 발산하기 전에 이 전속밀도 D, 전속밀도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D라는 벡터를 폐곡면 면적 벡터를 한 거하고 같다라는 게 발산 정리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다 뭘 갖다 집어넣어요?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그게 뭐였었냐 하면 이거잖아요. 컬 오브 A의 d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어간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컬 오브 A의 ds가 있다면 이건 면적 적분이잖아요. 면적이라고요. 면적이라는 것은 뭘 또 내포하고 있냐 하면 폐곡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폐곡선. 그럼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그 폐곡선이니까 폐곡선에 대해서 요 벡터 자체를 선적분한 거하고 같다. 이거는 가상자리를 따라가면서 하는 거고 이건 내부였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내부였는데 이건 가상자리를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 요거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겁니다. 같지 않아요? 요거는 면적이지 폐곡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면적이면 돼. 면적인데 이렇게 된다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요거라면 뭐가 돼야 될까? 라고 말했을 때 요거라면 요것일 때는 요 폐곡면이 요것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 하면 폐곡면이라는 것은 상부로는 최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적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하부로는 폐곡선. 왜냐하면 이런 구조였었잖아요. 면적 이거 말고 이거보다 좀 일반화된 면적이 있다면 그놈은 폐곡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면적이잖아요. 면적이니까 이것도 폐곡선 이래야 되는데 폐곡선 이렇게 돼. 여기 폐가 있으니까 폐곡선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강조하려고는 그럼 폐곡선은 뭐냐 그러면 폐곡선은 곡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곡선이 없다. 0이다. 그러니까 0이다라는 건 뭐예요? 경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적분할 경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경로를 따라가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로 자체가 없다고. 그걸 뭘로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자 이렇게 최적 적분을 하면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발산 정리를 적용하면 최적 적분을 폐곡면 적분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폐곡면을 뜻하는 거예요. 폐곡면 적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그럼 회전 정리를 적용하면 그것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폐곡면을 보지 말고 그냥 곡면을 보란 말이에요. 면적을 보게 되면 폐곡선의 면적 적분하고 같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뭐냐? 폐곡면의 요 폐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어쨌든 지금까지 한 대로 한다면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 최적에 대한 폐곡선의 경로는 제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가지고 이해가 되면 딱 좋고요. 아니면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자, 아구를 벌려놓은 복주머니가 보여요. 그러면 이 복주머니가 최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하세요. 폐곡면이에요, 계곡면이에요? 계곡면이죠. 그럼 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확한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구를 벌려놓은 복주머니는 계곡면이다. 폐곡면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이 없다. 그럼 이제 아구를 지금 줄여갈 거 아니에요. 여기다 잔뜩 선물 집어넣고 이렇게 줄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계곡면이에요. 그 완전 줄어들 때까지는 계곡면인데 어느 순간 아구가 완전히 봉해지면, 아구를 봉해놓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폐곡면이 되죠. 그럼 폐곡면이 되는 순간 뭐가 있는 거예요? 최적이 있죠. 거꾸로 내려갑니다. 최적이 있으면 폐곡면이 있어요. 그럼 폐곡면이 가지고 있는 폐곡선은 얼마냔 말이에요? 0이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요 다시 거꾸로 아기를 벌려놓은 복주머니에 폐곡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잘 대답을 하세요. 아기를 갖고 있는 복주머니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볼륨이 아니라 면적. 지금 3차원적인 최적을 얘기하고 있고 2차원적인 면적을 얘기하고 있고 1차원적인 곡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적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건 뭐 더 이상 건드릴 거예요. 폐최적이란 말 없어요. 최적은 하나뿐이 없는데 면적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눴어요. 폐곡면이 있고 계곡면이 있고. 폐곡면은 최적하고 연결되고 계곡면은 폐곡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폐곡면하고 폐곡선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 보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자, 다시요. 이 아기를 벌려놓은 이 복주머니는 계곡면이에요, 폐곡면이에요? 계곡면. 그러면 폐곡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때 요건 뭘 말할까? 요거. 이거는 여기 폐니까 이게 개라고요. 자, 지금 복주머니가 어떻게 생겨먹냐면 이렇게 생겨먹어요. 이렇게 다 연결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구가 안 봉해졌죠? 그럼 요게 폐곡면이에요, 요게 폐곡선이에요, 요게 폐곡선. 요게 요거예요. 폐곡선이라는 것은 면적의 가장자리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면적의 가장자리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이게 뭐예요? 폐곡선이죠. 그러니까 면적은 폐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극한 값은 뭐냐 하면 면적이 봉해지면 폐곡면이 되면서 그 순간에 폐곡선은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다시 가봅시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자, 복주머니, 아기가 버려놓은 복주머니는 이거에 해당돼. 계곡면이죠. 면적이죠. 그거 폐곡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뭐냐면 요 아구의 경로라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여지기 시작했어요. 아구를 조여줘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줄어들겠죠. 요만해졌다가 마침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면적 중에서도 계곡면이 뭐가 된 것이냐면 폐곡면이 됐어요. 그럼 그 순간에 최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최적이 된 순간에 폐곡선은 뭐가 됐다고 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쉬운 건데 이제 처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최적의 폐곡선은 0. 그런 얘기예요. 최적은 폐곡면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폐곡면의 폐곡선은 0.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폐곡면이 아닌 곡면의 폐곡선은 존재하나 폐곡면인 곡면의 폐곡선은 0이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됐다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결국은 임의 최적에 대한 폐곡선의 경로는 0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뭘 뜻하겠어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어떤 식이었냐면 이 식이었다고요. 요 경로가 패곡선의 경로가 뭐라고 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최적에서부터 왔어요? 최적이라면 패곡면이 있죠? 패곡면은 패곡선이 0이죠. 없는 게 아니라 경로가 0이죠. 계산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경로가 계산할 게 없으면 이게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다. 경로가 없어서 0인 거예요. A라는 값이 없어서가 아니고 A가 뭔지 몰라요. 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 L이라는 경로 자체가 뭐라고요? 경로가 없어요. 경로가 없다면 이거 0이죠. 그럼 이거 0이죠. 이게 0이라면 지금 이 최적은 무슨 최적이냐면 임의 최적입니다. 임의 최적에 대해서 t를 적분한 게 0이다 그러면 t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t가 뭐냐면 요걸 t라고 한 거예요. 요거 자체를 맨 처음에 t라고 놨어요. 이렇게 t라고 놨어요. 이게 값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스켈라 값이라고 하자. 그래서 최적 적분을 해봤어요. 임의 최적 적분을 하니까 최적이라는 것이 이것처럼 패곡면을 갖고 있다가 패곡면이라면 그 패곡선은 경로가 제로일 테니까 이거는 제로일 테고 그렇다면 요게 제로란 얘기니까 t는 제로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된 거래요. 그래서 이게 제로니까 결국은 t에 해당되는 요거는 제로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식입니다. 중요하게 사용될 식인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curl of A. 어떤 벡터의 회전을 구한 거예요. 어떤 벡터의 회전이라고요. 어떤 벡터는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을, 두 가지의 그 성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성분이냐면 이것처럼 회전 성분도 가지고 있고 또는 이렇게 되는 나중에 보면 헬름홀츠 정리라고 해서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겁니다만은 어떤 벡터를 그 정의를 하려면 이놈이 뭔지 아느냐라고 정의하려면 이것도 얘기해 줘야 되고 이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발산을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고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면 A가 뭔지를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기능을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헬름홀츠의 정리라고 이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A라는 벡터, 이거 임의 벡터예요. 그걸 정의하려면 뭐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전동자를 정의하려면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죠. 전시 가문에 종자 돌림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종대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를 정의하는 데는 회전은 이런 형태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발산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두 개를 가져야만 벡터 A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중에 그 벡터 있는데 벡터의 회전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발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뭐라고 묻냐면 발산이 있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잠깐 나가세요. 해놓고 막 얘기하다가 여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남학생 막 남으세요 해놓고 여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학생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 벡터가 있는데 회전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중에서 발산을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없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등식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이제 복주머니를 갖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증명한 것에 의해서 확실해진 거는 어떤 벡터의 회전을 구하고서 또 발산을 구한다면 당연히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겁니다. 다이버전스 오브 B는 제로다라는 식이 있어요. 가우스 법칙이 있고 다이버전스 오브 D는 제로다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 식은 요거 대신에 뭐라고 쓸 것이냐 하면 B 대신에 curl of A라는 것을 도입할 거예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이버전스 오브 컬 오브 A니까 당근 0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건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겠지요. 그것 때문에 이 항등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전 정리를 배우는 참에 회전 정리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항등식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언젠가는 사용할 것이다. 언젠가가 아니라 다음 주에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됐어. 자, 3.3절. 이제 자기장의 세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또 이제 자속 및 자속 밀도를 다루게 됩니다. 전기장의 세기와 전속 및 전속 밀도가 있듯이 자기장의 세기 및 자속 밀도가 있어요. 자유공간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속 밀도 B라는 것이 이제 정의가 되는데 자속 밀도 B는 뮤제로 H 이런 관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유공간에서.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똑같은 것을 자유공간에서 맨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들어갔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갔죠.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전기장의 세기다.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걸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속 밀도는 뮤 제로 H다.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물론 요 값하고 요 값은 자유공간, 즉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물체와 같은 진공 상태와 같은 그 자유공간의 상수예요. 자유공간을 대변해주는 상수. 물론 이거는 유전율이라고 말을 하고 이건 투자율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전율과 투자율이 자유공간에서의 값으로서 요것만 다루지 말고 요걸 다루면 그만큼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자속밀도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자속밀도 그럼 B의 단위가 뭐냐? 그러면 웨버 파 미터 제곱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속밀도는 단위 면적당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니까 파 미터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웨버 파 미터 제곱. 그렇게 쓰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자속밀도가 자기장의 세기보다 더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암페어 파 미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이걸 기준으로 하자라는 그런 이제 단위체가 있어서 자속밀도를 웨버 파 미터 제곱으로 쓰기보다는 테슬라라고 쓰든지 아니면 가우스라고 쓰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 테슬라라는 건 1 웨버 파 미터 제곱을 1 테슬라라고 쓰는 것이고 1 테슬라는 10,000 가우스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가우스 미터라고 말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미터기 이럴 때 쓰는 단위예요.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상수 투자율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파미터인데 이건 여러분이 외워야 돼. 이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파미터 제곱. 입실론 제곱은 얼마였었어요? 왜요? 입실론 제곱이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파이는 알아요? 얼마까지 외워요? 네. 3.14, 1592, 뭐 이 정도는 외워야 되잖아요.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파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정기학, 정자기학 배우는 사람은. 이거는 8.8542까지는 외우세요. 8.8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파미터예요. 그럼 뮤제로를 지금 나오는데 뮤제로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4파이, 파이 여기서 나오는 요 파이랑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파미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이고 상수값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이것에 관계되는 게 뭐냐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공간의 매질의 성질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워지고 분모로 보내면 이게 2.99 뭐 이렇게 나와서 3 곱하기 10의 8승/m가 나오는 그런 값으로서 아주 중요한 값이니까 이거 외울 수만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상수 투자율 뮤제로는 꼭 외우자 입니다. 자, 자속이라는 것은 자속 밀도를 한다면 자속 밀도가 단위 면적당 자속 이랬으니까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 자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면 자속 밀도를 이와 같은 식이 의미하는 건 뭐였었어요? 가우스 법칙에서 어떤 그 밀도를 면적 적분하면 폐곡면이잖아요.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하면 그것이 그 안에 얼마만큼 소스가 있는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속을 우리는 총자속을 구할 수 있어요. 폐곡면 내에는 총자속을 구할 수가 있는데 실자적으로 그게 뭐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전하, 이게 전속 밀도라면 이게 전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속 밀도니까 자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하가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보면 소스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장이라는 것은 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류가 흐르는 것 때문에 생겨나긴 하지만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자, 이렇게 플러스 도체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전하가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균등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가 설라문에 도체가 하나 더 생긴다 이러면 도체가 하나 이렇게 생기고 또 다른 도체가 하나 이렇게 생긴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이렇게 다 뭉쳐. 왜냐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상대방에 있는 것이 끌어당길 테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항상 전속 밀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걸 갖고 얘기하자면 여기를 이렇게 폐곡면 적분하게 되면 요 전하만큼이 계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전속 밀도를 여기서부터 전속 밀도가 이렇게 발산돼 나올 거 아닙니까? 발산돼 나오는 것을 폐곡면에 대하여서 내부에서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전하량하고 같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계산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속 밀도에 대한 것인데 자속 밀도에 대한 건 어떨 것이냐라고 지금 묻는다면 자속 밀도 B에 대해서 똑같이 자속 밀도가 있다면 자속 밀도를 이것처럼 폐곡면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싸고 있는 자하량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그냥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자속 밀도는 이렇게 뺑뺑 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장에서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소스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소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건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는 마그네틱 차지가 있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제로다.
라고 표기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자속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 그러면 전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이렇게 됐잖아요. 다이버전스 오브 D는 결국은 로 V 이런 식이 됐는데, 자속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장의 세계라든지 자속은 결국은 시작도 끝도 없이 뺑뺑 돌 뿐이고 회전하는 양상으로 생성이 될 뿐이지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자속선 또는 자기장의 유선. 자기장의 근원인 전류 I 주위를 동심원을 형성하며 시작도 끝도 없이 회전하는 양상으로 형성된다. 이는 자속이 발산에 나올 양의 자하도, 발산에 들어갈 음의 자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속은 달랐잖아요. 발산에 나오는 전하가 있었고, 플러스 전하가 있었고, 발산에 들어가는 음의 전하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 그 정전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냐면, 가우스의 법칙 1번식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미분형 암페어 법칙도 배운 셈이에요. 배운 셈이라는 것은 특별히 따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자기장의 암페어 법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장의 암페어 법칙은 결국 어떤 식으로 이제 귀결이 됐냐면 맨 처음에는 적분형을 배웠어요. 적분형을 배우기를 자기장의 세기를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은 전류하고 같다 였지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3장 1절에서 증명을 하기를 결국 이 형태를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것의 회전을 구하면 전류 밀도하고 같다가 이게 같은 의미다. 요거는 폐곡선을 따라가면서 좀 뭉치를 봐야 되지만 이건 한 점 한 점을 보는 거다. 이게 더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암페어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걸 암페어 법칙의 적분형이라고 부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전기장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려면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납니까? 전기장이라는 것은 폐곡선을 따라가면서 선적분을 하면 얼마예요? 0. 왜 0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볼트파미터잖아요. 이게 전압강하예요. 회로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키르히오프의 볼테지 로라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회로를 따라가면서 폐회로, 폐곡선을 따라가면서 전압강하의 합을 다 더해보니까 제로더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회로거든요. 그럼 이거니까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쪽 내용은 똑같고 이쪽은 I인데 왜 I가 이렇게 됐냐면 결국 이게 전류 밀도에다가 DS이고 요거는 회전 정리에 의하면 그 면적을 갖고 있으니까 콜 오브 자기장의 세기를 면적 적분한 거하고 같으니까 이거 이퀄 이거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우린 간단하게 유도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쪽으로는 뭐가 와요? 결국은 콜 오브 전기장의 세기를 면적 적분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봤자 이게 0이잖아요. 0은 0이죠. 뭐 저것처럼 있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콜 오브 전기장의 세기는 제로다라는 식을 써요. 대신에 여기 벡터 표시 꼭 해줘야 돼. 왜냐면 벡터니까. 그래서 요거를 자기장에 대한 암페어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걸 전기장에 대한 암페어 법칙이에요. 이거를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이 따로따로 암페어 법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우스의 법칙도 전기장에 적용할 수 있고 자기장에 적용할 수 있는데 자기장에 적용해봤자 0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식을 한꺼번에 이제 다 쓴 것을 우리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브이다라는 식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걸 아마 1번식으로 이렇게 쓰면 좋을 거예요. 이게 소스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소스여서 소스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전속밀도가 막 발산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소스가 있는 데마다 전속밀도가 발산해 나온다. 없으면 발산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는 전류 밀도가 있다면 이게 소스잖아요. 자기장의 소스. 그거는 회전하는 형태로 자기장을 생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오사볼 법칙 뭐 했었어요? 전류소가 있다면, 미소전류소가 있다면 그것에 회전하는 양상으로 자기장을 생성된다. 그거 추적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오사볼 법칙이 달라 보이고 암페어 법칙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 다른 관점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회전하는 양상이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요게 소스라는 거죠. 요게 소스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식으로서 그렇다면 암페어 법칙의 전기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이것은 0벡터다. 즉 말하자면 회전은 없다. 여기서는 회전은 없다. 그거 자체도 중요한 거고요. 여기도 하나가 더 있어서 다이버전스 오브 B는 0이다. 이거는 발산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건 회전만 있다. 이거는 발산만 있다. 이건 회전이 없다. 이건 발산이 없다. 근데 나중에 놀랍게도요. 여기다가 뭔가 덧붙여져요. 여기다가 뭔가 덧붙여져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여튼 회전과 발산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지만 현재로서는 정전기장에서는 가우스 법칙이 있고 암페어 법칙이 이런 형태고 그리고 정자기하에 있어서는 암페어 법칙이 저거고요. 가우스 법칙은 이거라고요. 그럼 이 네 개가 한꺼번에 집대성돼서 맥스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뭘 따져보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쪽이 오른편에 있는 게 소스예요. 오른편에 있는 게 소스고 이쪽에 있는 게 현상이라고요. 그러면 소스가 주어졌다면 소스가 어떤 형태로 주어질 것이냐 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탱크가 지나가고 비행기가 떠가고 그러면 그 도체 표면에 있는 전하들, 전류들 이런 것들이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들이 이것도 벡터 물리량이고 이것도 벡터 물리량이고 이것도 벡터 물리량이고 이것도 벡터 물리량이에요. 벡터로 따지 말고 스칼라로 따지면 이 몇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세 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이거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이거 몇 개예요? 이것도 세 개예요. 그럼 총 몇 개의 정보량을 지금 따지는 거예요? 12개를 따지는 거예요. 12개를 따지는데 식이 몇 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 배웠죠? 선형대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자면, 모순되지 않는다면 10개의 미지수를 위해서는 10개의 선형방정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지수가 몇 개냐면 12개라고요. 그럼 선형방정식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럼 따져봐요. 여기 식 몇 개? 하나. 이건 스칼라식이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어요. 이거는 벡터식이기 때문에 선형방정식이 몇 개예요? 3개. 이건 선형방정식이 몇 개예요? 3개. 이거는요? 1개. 스칼라잖아요. 그럼 총 몇 개예요? 총 8개뿐이 안 돼요. 미지수는 몇 개라고요? 12개. 이거 갖고 못 풀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아까 우리가 정의했다고 하는 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게 몇 개씩이냐 하면, 보세요. 저게 몇 개씩이에요? 5번식이 몇 개씩? 3개. 6번식 몇 개? 3개. 그러면 모순된 식이 지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개의 식이 필요해요. 미지수 12개이기 때문에 12개의 식이 필요한데 14개의 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요거하고 요거는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3개 돼야 12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통해서 6개의 식을 통해서 다 풀린단 말이에요. 어떠한 거라도 다 풀리고 사실 현재로서는 여기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을 연립해서 풀고요. 그럼 전기장 다 나와요. 3번, 4번, 6번을 연립해서 풀어요. 그럼 자기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비오사발 법칙, 암페어 법칙 이런 것들을 맥스웰이 집대성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로 묶어놔서 다 풀 수 있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조 방정식이라고 말하는 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 없으면 못 푼다. 그런 얘기. 그죠? 요 식을 이용해서 또 우리는 이제 적분형 맥스웰 방정식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적분형 방정식은 주로 그 전기장, 자기장을 풀어내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요거는 그래도 그 범위가 넓잖아요. 아까 그거는 한 점 한 점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탱크의 요점 한 점마다 계산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주변을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계 조건을 쓸 때 써요. 경계 조건이란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 저 벽을 만나면 결심을 해야 돼요. 저걸 뚫고 가야 될 것인지 되돌아올 것인지 반동할 것인지. 근데 백목 같은 경우는 한번 던지면요. 이 백목 같은 걸 던지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튀겨져 나와요. 그죠? 근데 전자기파,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결국은 전자기파라고요. 전자기파는 저거 대부분 뚫고 나가요. 뚫고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뚫고 나갈 것이냐, 반사할 것이냐. 이게 있어요. 그래서 투과파와 반사파를 결정하는 걸 요걸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양쪽을 다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미분형은 점 하나하나를 사용하지만 이건 경계면의 양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 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그러나 똑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도 5번, 6번이 있는 거예요. 5번, 6번이 있어서 보충을 해줘야만 적분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5번, 6번 있음으로 해서 1번, 2번, 5번 그리고 3번, 4번, 6번에 의해서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덧붙여질 거예요. 뭐라고 덧붙여질 거냐 하면 이걸로 보기보다는 이제 미분형으로 보게 되면 여기 미분형에 여기에 덧붙여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질 거예요. 그건 미리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식이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보충 설명인 셈이에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보충 설명인 셈이고, 여기는 이런 식이 더 들어가요. 어떤 식이 더 들어가냐면 여기에는 이거 요 식이 아니다. 요 식이 아니고 2번 식이 있는데, 2번 식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했잖아요. 커브 전기장의 세기는 0벡터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에서부터 와요. 여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dB dt 이런 형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것을 감쇄하는 방향으로 전기장 회전이 생기네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패러데이가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기가 원래 회전이 없으면 전기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기장이 회전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에디슨도 이제 뭐 전구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런 텀과 더불어서 이쪽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다가 이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맥스웰이, 이건 패러데이가 증명해냈지만 요거는 맥스웰이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스웰이 그만큼 이제 집대성을 한 것인데, 결국 뭐냐면 서로 영향을 미치더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1번, 2번, 5번 딱 독립, 3번, 4번, 6번 딱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독립적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는 순간 아이코 그게 아니구나. 전기력하고 자기력은 한 통속이구나.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에너지가 역사적으로 중력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핵강력 있고, 핵양력 있고, 핵양력 있고, 그리고 전기력 있고,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력 있고, 이렇게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5개 있는 줄 알았어요. 200년 전만 해도. 패러데이가 이것을 규명하기 전만 해도, 맥스웰이 이것을 집대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3가지는 뭐 있고 요거가 독립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게 일어나는 순간, 요게 증명되는 순간,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전자기력이다. 하나의 힘이다. 이렇게 가버려서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4가지의 힘이 돼버렸어요.